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강이고요.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핵심이 이제 타당성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부동산 관리, 좀 쉽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론에서 배우신 것과 같아요. 이 투자 분석이 가령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을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2분법, 5분법 나는 거는 개의치 마시고 17회 때 이게 순서로 나왔어요. 그 때문에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한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경제성 분석은 바로 투자론에서 배우신 수년가 내부 수익률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판정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지역 분석을 하고 도시 지역을 분석하는 게 큰, 그 다음에 근린 지역 좁게 들어가죠. 해당 부지를 분석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건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또 기존의 공급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까지 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17회 때 이 5개로 나눈 것은 이걸 이렇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린 분석을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걸 하나 뭐 이게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끼워놓고, 요게 이제 경제성 분석이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다 뭐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이 순서는 한번 가볍게 보시고, 이게 또 나올까요? 이런 문제를 치사하게 낼까요?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시장 분석의 개념, 시장성 분석의 개념 이런 거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기출 문제 내에 이미 다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출 문제 정도를 소화하시면 된다. 더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기반 분석, 우리 입지 계수와 경제 기반 승수 요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타당성 분석은 역시 복합적으로 보셔야죠.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법, 사법상 제한 및 억제사항. 그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분석, 지역 분석, 도시 분석, 근린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을 한다. 그 경제성 분석은 투자론에서 배우신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시장 가치나 투자 가치를 추정한다든지 내부 수익률, 수년가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분석의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이 되는 거죠. 돈이 돼야 합니다. 법률로 아무리 가능하면 뭐합니까 이제 짓다가 만 거 많아요. 외곽에 다니다 보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설계 시공이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 기술적 문제들 타당성도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적 측면의 이제 분석을 봐야 되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분법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한다라는 건데, 5분법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시장 분석을 이렇게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를 바는 없고, 이렇게 순서가 17회 때 한번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투자 분석이 끝일 거고, 시장 분석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한다.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현금 수지 등을 측정해서 수년가 등을 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시면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고, 그럼 지역경제 분석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지역경제 분석은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해 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이동, 소득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근린 분석은 이제 이 도시 전체 지역 중에 이제 여러 근린 지역이 있겠죠. 항상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인구냐, 소득이냐, 교통의 흐름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린 분석도 마찬가지죠. 경제활동, 교통흐름 이런 것 등을 이 지역 중에, 지역 경제 중에 근린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근린 지역 중에 대상 근린 지역이 선정됐으면 여기서도 부지가 여러 개 있겠죠. 이 중에서도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제 법률적 규제도 좀 봐야 되겠죠. 건축 규제, 접근성 이런 거, 뭐 교통의 흐름 이런 거 본다 그랬으니까 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요 분석, 공급 분석을 한다 이거죠. 시장성 분석과 유사한 개념이다. 수요 공급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이미 투자론에서 다 하신 거라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고 최종 의사결정 수년가 내부 수익률이 투자 분석이다. 여러분 이제 제목이 5편에서도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장이 뭐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제 별표가 여기에 있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개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시장 분석은 그냥 마켓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마켓인데 여기 성은 어빌러티예요. 마켓 어빌러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능력을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근린 지역의 전반적인 거시적 측면에서 다룬다. 인구는 얼마가 되고 교통은 어떻게 되며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주민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 근린 지역에. 쉽게 말하면 뭐 잘 사는 동네냐 못 사는 동네냐 전철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죠. 인구는 아파트는 몇 세대가 있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린 지역. 이렇게 보고 나서 시장의 능력을 측정하자 이거죠. 어빌러티 미시적 분석이라는 게 작게 본다.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잠시 후에 보시게 될. 자, 일단 시장 분석을 먼저 보면 시장 분석은 개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 거시적. 그러니까 수요의 대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내가 근린 지역에 새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 건물로부터 수요가 대체해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상권의 범위를 보겠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시장 세분화와 차별화, 뭐 시장 분석을 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도 이제 간혹 이따금 지문에 들어가는데 이 시장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땅이 있어. 여기 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근데 뭘 개발할지 상가를 지을지 주택을 지을지 용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상가를 지을 텐데 어떤 부지가 적정한지를 또 찾아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리고 당연히 이 시장 분석은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요즘 이제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시장 분석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가 있겠죠. 기존의 개발 사업이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여부를 검토해서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반면에 시장성 분석은 이제 나왔어요. 시장 분석과는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여기 어빌러티가 들어가 있죠. 마켓 어빌러티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시장의 능력을 본다. 분양이나 임대가 될 수 있는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미래겠죠. 왜냐하면 개발 대상 부동산이 개발될 것은 미래입니다.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되겠죠. 혹은 3년 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는 이 분필이요. 물에 딱 담그면 물이 쭉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담배, 이 분필 같은 경우는. 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딱 짓고 나면 여기 이제 흡수가 사람이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분양이나 임대가 1년 동안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됐느냐. 라는 걸 보는 건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개발하고 나서는 얼마나 흡수율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흡수율은 1- 공실률이겠죠. 공실률이 10%다라고 하면 흡수율 90%다 이런 뜻이겠죠. 90%가 분양 임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능력을 분석한다. 자, 그래서 분양 임대 실적 능력이고 미시적 환경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기술적 제약 조건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시장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이걸 토대로 임대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타당성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래서 임대료 추정을 하고 나면 투자 분석을 해야죠.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을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겪는다. 자, 경제 기반 분석은 역시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분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 가정은 산업 자체는 아주 단순한 가정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본 가정을 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반 산업은 성장에 기여하는 수출 활동이다. 외부로 팔려나간다. 그러나 비기반 산업은 지역 경제에만 기여한다.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반 산업의 팽창이 비기반 산업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이거를 이제 불균형 성장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커온 이유는 이건 좀 여러분 제가 하도 딱딱하게 농담을 안 해서 불균형 성장론 하게 되면 누군가 하나 키워놓으면 따라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대에 컸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기형적 형태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사회 문화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참 어떻게 보면 빨리 컸는데 좀 불행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입지계수,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 인구의 동향, 전체적인 성장 정도를 파악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입지계수는 별표가 있죠.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서 27회 때. 그래서 수출기반 입지계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국에 특정 산업이 있다. 가령 X산업이 있다. X산업의 고용률 이거를 보고 이것과 해당 지역을 A지역이라고 하면 A지역의 X산업 고용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전국에 가령 고용자 수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가령 자동차 산업에 200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조선업 하기는 요즘 조선업 위기라 제가 죄송스럽고 그죠? 어떨 땐 조선도 했는데요. 자동차 그러면은 10%가 고용돼 있어요. 전국은 자동차 산업 고용률이 X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면 10%입니다. 그런데 가령 울산 지역 같은 경우 자동차 많죠. 울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울산 지역 인구가 고용자가 가령 100만인데 그 중에 20만 명이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자동차 산업에 고용되어 일한다 그러면 2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100만, 200만. 여기는 10%, 여기는 20%. 그러니까 180만 명은 울산 지역 이외에서 고용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절대적 고용자 수는 적지만 수출하는 게 유리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2가 됐으니까 2배나 되니까 이것은 자동차는 울산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그 지역 성장에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간다. 서울도 나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제 다른 산업도 활성화되겠죠. 비기반 산업도. 그래서 지역 성장을 주도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기반 승수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지역의 총 고용 인구 토탈이에요.는 기반 산업 고용 인구와 베이스먼트,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난 베이스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총 고용 인구의 증가는 기반 산업 고용 인구 증가에 달렸는데 그만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몇 배나 들어온다 이겁니다. 몇 배, K배. 이 K를 경제 기반 승수라고 했을 때 K는 델타 여기 넘어가서 B분의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델타 지워지면 B분의 T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B분의 T라는 것은 기반 산업 고용 인구분의 총 고용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도대체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얘가 50만이고 비기반 활동 고용 인구는 40만 명이면 기반 산업은 10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가 됩니까? 기반 산업분의 총 고용 인구니까 10만 분의 50만이니까 5나 되죠. 5. 승수가 5나 됩니다. 5배나 증가한다. 자, 이 지역에 수출만을 목적으로 한 기반 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천 명의 새로운 기반 활동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5천 명, 이 부분에 5천 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승수가 5나 되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서 5, 25 하게 되면
25,000명이나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25,000명의 고용인구가 증가했다. 총 고용인구가. 그러니까 기반산업 고용인구가 5,000명이 들어왔지만 비기반 활동도 유발해서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럼 고용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식구당 4명이다. 한 가족당. 그러면 1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총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빨리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해야 되겠죠.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는 총 고용 인구에다가 부양 가족 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총 고용 인구 변화를 알면 총 인구수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지역 경제 분석, 그죠? 이 지역, 울산 지역, 뭐 목포 지역, 부산 지역,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첫 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개발 부지의 예상 매출액 추정 방법 해가지고 이것도 간혹 지문 속에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해당 부지가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매장용 부동산인 경우에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상가인 경우에 뭐 이런 거예요. 비율법이라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면적 비율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거 어떻게 공식을 다 외워요? 수많은 거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 상가, 이 지역의 상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상가를 지었어요. 근데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쟁 점포 다 해보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1000평이에요. 그러면 면적 비율이 10%죠. 그럼 이 지역 매출액의 10%만큼 매출이 나오겠다. 전체 매출액. 그러면 이 지역 매출액은 어떻게 구할래? 1인당 지출 가능액에다가 인구수를 곱하면 이 지역 예상 매출액이고 그 중에 10%가 온다. 이거니까 면적 비율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요. 유추법은 이런 거예요. 유추법은 여기 유사한 점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사 점포예요. 유사 점포. 유사 점포 여기 1인당 얼마 쓰는지 1인당 뭐 10만 원씩 쓰더라. 연간. 통계치가. 그럼 나도 여기도 10만 원을 쓸 텐데 몇 명이 올 것만 알면 되겠죠. 여기 인구수. 그렇게 해서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유사 점포를 통해서 1인당 매출액을 통해서 추정하겠다. 중력 모형법은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보셨죠? 네, 이거는 3편에서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한다. 얘랑 비슷하네요. 회귀분석법은 이것도 가끔 지문 속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건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와 매출액계 관계를 통계학을 사용해서 확률 모형에서 추정한 후 대상 매출액, 점포의 매출액을 추계한다. 이걸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께서. 그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령 이게 회귀 방정식까지 제가 해야 되네요. 네. 매출액이 종축이고 X는 이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인구 요인 있죠. 세대수라든지 통행자 수라든지 뭐 소득 수준, 뭐 경쟁 점포수, 지하철과의 접근성, 뭐 전면도로 폭이라든지 영업 면적, 매장 이미지 주차 대수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해보자 이거죠. 개념을 잡기 위해서. 다 변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먼저 해보면 이게 뭐냐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게 점 찍은 게 뭐냐면 실제 조사한 거예요. 점포 앞에서 통행자 수를 조사하고 매출액을 이렇게 딱 찍은 겁니다. 삼포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런 관계가 나와요. 이런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통행자 수가 늘면 매출액도 느는 관계이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하나의 식이 아니라 무슨 구름처럼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각각 퍼져 있는 이 점포들의 오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직선식을 하나 구하는 것을 최소사승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회귀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을 추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X가 통행자 수죠. 그럼 통행자 수만 알면은 매출액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읽어보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와 매출액의 관계를 확률 모형으로 추정한 후 그 모형으로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추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상 점포의
통행자 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매출액이 얼마인지 추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만을 해서 단순액인데 실제적으로는 다중액이 여러 변수를 다 해서 컴퓨터 돌리면 이걸 이제 계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하면 된다. 여러분께서는 아까 지문 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회귀 분석법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는 정도다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개발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법률적 위험, 타당성 분석 잘 안 하면 위험해요. 이런 건 뭐 어렵지가 않고요. 시장 위험은 이거는 말 그대로 분양 임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미리 잘해야 되겠죠. 피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흡수율 분석을 잘 해보자. 그래서 위험은 불확실성이니까 개발 사업의 가치가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랬었죠. 그러니까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개발 사업의 초기는 완공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위험이 커서 할인율이 높아져서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완공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거쳤죠. 그래서 가치는 상승하고. 그런데 문제는 착공 전이나 초기에 임차인을 구하고 마케팅을 그때부터 하라 그랬죠. 초기에 그럼 구하기 위해서는 좀 할인율을 높여줘야 되는, 매도 가격을 낮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비용 위험은 시장 상황이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예요. 인플레이션이 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자율도 비용이 증가하죠. 돈 빌렸는데.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환율도 수입 물가 상승이잖아요. 원자재 대부분 철근 같은 거 수입하니까. 자연재해 이런 거, 그럼 다시 지어야 돼요. 공사기간 지연도 돈을 들게 합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위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2장 부동산 관리로 넘어가 봅니다. 부동산 관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부동산 관리 왜 필요하냐? 당연히 도시와 건축 기술 발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관리라고 하는 관점을 자가관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위탁관리, 전문가가 하는 부동산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분류는 복합관리, 법률경제, 기술적 관리로, 관리 주체에 따라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로, 그 다음에 기타,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얘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PM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을 또 PM 회사라고 하죠. 예. 그리고 AMC라고 하고요. 이 자산관리 회사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은 그럼 어떤 걸 하느냐? 관리자는 임대차, 임대료 수납받고 각종 유지활동 회계 처리까지 한다. 임대차의 유형에는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등이 있다.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고 한 문제는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도시화가 되니까 건물이 집약화, 토지 이용 집약화, 고층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는 주로 이제 위탁 관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건축 기술 발전, 부재자 수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니까 전문적 관리. 간접 투자라는 것은 리츠 보셨죠?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이 발생하면 이거는 주로 페이퍼 컴퍼니고 실체가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 회사에.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복합적 관리. 복합 관리는 뭐 기술, 경제, 법 뭐 이런 거니까. 기술적 관리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서 위생, 정기적인 청소나 소득, 설비 관리, 보안 관리, 안전을 지키는 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안 관리는 방제. 보전은 이거는 지키는 거니까 보수 계량을 한다. 이런 거고요. 경제적 관리는 수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관리한다든지 그것을 장부에 회계 관리한다든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법률적 관리는 권리 분석, 권리 조정, 계약 관리 어렵지 않으시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있는 건 바로 여기. 자가 관리를 자연 관리 혹은 직접 관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거예요. 장점 뭘까? 아예 본인이 스스로가 관리의 주체가 되니까 통제력 강하고 종합 관리 운영이 용이하고 기밀 유지 쉽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은 이거 아웃소싱 주는 게 사실 싸고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고용하게 되면 계속 쓰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무사한 일을 해주죠. 그러니까 외주 주는 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도 다 아파트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외주 업체에서 오잖아요. 예, 직접 고용하면 이제 타성, 무사한일, 개업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수납 상태 불합리하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거예요. 인건비가 높아질 수 있죠. 외주 주면 싼데 계속 퇴직금도 줘야 되고 쌓이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뭐 이런 데도 진짜 현대차 뭐 삼성 다 그룹사들이 외주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죠? 그 이유가 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간접 고용이냐 해서 문제가 많죠, 그게. 하청이냐 뭐. 자,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게 좋다. 외주 관리, 간접 관리다. 그래서 수요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타성화를 방지하고 관리 비용이 안정되고 저렴. 단점 문제는 기밀 맡기니까 기밀 보안이 불안전하고 인사이동 심해요. 갑자기 사라져요.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종합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고. 자아 관리하고 위탁 관리가 섞여 있는 것을 혼합 관리라고 하는데 과도기적으로 다 못 맡기죠. 무서워서. 그래서 이거 하다가 위탁 관리로 가는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잘 모르니까 경제 법률적 관리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문제는 관리 주체가 여럿이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다 떠넘기더라. 내 잘못 아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자산 관리, 어셋 매니지먼트예요. 이거는 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리츠에서 보신 그림인데 자산 운용사가 예를 들면 AMC 회사라고 해야죠. 이 회사가 리츠를 설립하고 그죠? 이건 주식회사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빌딩을 사잖아요. 투자자의 자본을 받아서 그럼 이 빌딩 사면 어떡할 거예요? 얘가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매입 매각 결정을 한다든지 하고 그럼 이거는 맡기자. 맡기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예요. PM사예요. PM.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한다. 맡기면 건물 관리하고 임대료 수납도 받고 뭐 다 관리해 준다 이거예요. 시설 관리 어떻게 하느냐? 하청을 주면 되는 거죠. 주로 일반적으로 하청을 줍니다. 주차 이런 데도 하청 다 주잖아요. 하청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직접 자산관리가 갖고 비용이 더 든다고 아까 보셨죠. 그래서 외주 주는 것이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의 운전, 에너지 관리, 주차 관리 이런 거 다 맡긴다.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100%. AM, PM, FM을 섞어서 내는 거예요. 자, 신탁 관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신탁 관리는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죠. 소유권을 왜 넘길까라는 거죠. 그런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종관리 신탁은 을종관리 신탁은 소유권만을 관리한다.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가서 넘겨놓으면은 누가 해먹지 않죠. 굉장히 안전하죠. 외국 갈 때. 내친김에 자 건물관리, 임차인관리까지 다 해주세요 하면 갑종이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 활동은 임대차 활동을 하는데 임차인 선정을 합니다. 주거용은 유대성, 뭐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나고 그래요. 매장용 부동산은 매출액이 많은 업종을, 공용 부동산은 그 건물에 적합해야 되고 계약, 임대료까지 걷어요. 납부 상태를 관리한다. 유지활동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 예방적,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는데 별표가 여기가 써야 됐어요. 여기가 아니라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사전에 이를 기원하는 것. 사전적 유지활동이고 얘는 사후적 유지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전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보험 가입도 합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은 그 화재보험 이런 거 많이 들죠. 그게 손해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도 제3자를 위한 보상. 내가 제3자를 자동차가 파손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다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 책임보험이잖아요. 그래야 그걸 보험사에서 물어줘요. 마찬가지예요. 제3자에 대해서. 쇼핑몰을 세웠는데 거기 하다가 다쳤다. 진열대 쓰러져서 그러면 보상해줄 때 책임보험 들어놓으면 해준다 이거고. 임대료 손실보험은 가령 화재보험 들었으면 고쳐줘요. 보험료로. 근데 문제는 고치는데 1년이다. 1년 동안 임대료가 안 들어와.
그것까지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 다음에 장부 처리나 보고서 작성, 예산 관리도 한다. 자, 그리고 임대차 이용의 조임대차는 이 조라는 것은 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임대료를 굳이 구분해 보면 순임료와 필요경비가 있는데 필요재경비 이것까지 다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경비까지.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해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공업용 부동산은 이게 힘드니까 순임료만 받고 이건 협상에 의해서 1차, 2차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거고요. 매장형 부동산은 기본 임대료를 주고 기본 임료에다가 매출액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서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시켜 나가는 일정 부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받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 부동산 관리까지 했어요. 개발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마케팅은 크게 어려운 게 없고 범위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스텝 3 변형된 기출문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